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의학 관련 서적을 번역 출판하는 꿈꿀자유 강병철 대표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소아과 의사를 하다가 왜 정신질환 관련 책을 번역하고 또 출판 일을 하게 됐는지 그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정신질환은 환자 본인도 힘들지만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정신질환의 오해와 편견에 대해 강병철 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강병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셔서. 예, 어제 이어 또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어제 그 자폐 네. 거의 모든 역사 그 이제 벽돌책 번역하셨다. 네. 얘기까지 했는데 그게 한국 출판 문화상 번역 부분 수상까지 또 거머쥐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번역하는데 뭐 860페이지면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제가 저를 뉴로트라이브로 강연하고 다닐 때 저를 성원해 주신 그 자폐 부모님들한테 좀 신세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사실 시작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분량이 엄청났어요. 책은 두껍고 그 주제는 굉장히 말하자면 특별하다면 특별한 주제라서 수익을 거둘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 책 엄청 비싸던데? 4만 원인가 4만 원, 그렇던데? 4만 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살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좀 손해는 안 나야 되겠다 싶어서 북펀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여를 했어요? 펀딩? 알라딘에서 좋게 봐주셔서 일단 북펀딩을 올렸는데 너무 사람들의 그 반응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제가 이거 책을 다 이제 원고를 마감은 했는데 돈이 얼마나 모였는데요? 최종으로 모인 액수가 1,400만 원이 넘는 액수가 모였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제가 신세를 갚는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고의 완성을 기하기 위해서 6번을 읽었어요. 근데 그건 쉽지 않은데.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게 그 6번째로 읽으려고 워드를 이렇게 모니터에서 클릭해서 워드 문서가 딱 열리는데 구역질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그 심정 똑같은 이해해요. 글을 또 읽어야 된다 싶으니까 그것도 뭐 한두 페이지도 아니고. 그런데 6번째 읽는데 또 고칠 게 뭐 계속 나오더군요. 우리나라 그 자폐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많습니다. 많은데 옛날에 이제 자폐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예를 들어 이러한 증상을 보이면 자폐다라고 하는 것이 증상이 예를 들어 10가지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말을 못한다, 부모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웃지 않는다, 뭐 부모가 안아주면은 뭐 싫어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그런데 지금은 자폐의 성향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한 가지 어떤 일에 몰두하면 다른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성향이 또 자폐 성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중력이 좋다고 그러는데. 집중력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초인적이죠. 예를 들어서 뭐 기차만 하루 종일 기차책만 본다든지 뭐 하루 종일 공룡책만 본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하나하나의 특성도 다 자폐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자폐인으로 규정하자는 것이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왜? 그러면 자폐라고 하는 낙인을 찍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게 뭐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부적절하지만 또라이 취급을 받았어요. 이상한 놈이네 이런 느낌을 받았. 맞아요. 무슨 그 오타쿠인가 뭐 그런 소리도 듣고. 그렇죠. 사회 부적응자, 뭐 이상한 놈, 뭐 괴짜, 뭐 이런 식으로 치부됐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이상하거나 부도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폐라고 하는
현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런 사람도 우리 사회 안으로 포용하자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 사람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폐라고 하는 규정을 점점 넓혀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옛날에는 그렇게 드물었던 자폐가 지금은 왜 이렇게 많으냐. 백신 때문인 거 아니냐. 뭐 환경이 오염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단 기준을 넓혔기 때문에 항상 그만큼 존재하던 사람들이 자폐라는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좀 많아지는 많죠. 건 사실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폐 성향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중에 일부는 강 선생님도 갖고 계실 거고 저도 갖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특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게 비대면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그렇죠. 네. 앞으로 이렇게 더 좀 많아지지 않을까.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 그런 말씀은 아니고 자폐라고 하는 거는 그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생기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타고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약간 이중적인 얘기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장애라고 규정하는 것이 첫째는 장애인이라는 낙인을 찍는 거 아니냐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부도덕하다 부적응자다라고 비난하지 않고 자폐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부여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좀 더 그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자,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 기회를 제공하자, 포용하자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좋은 쪽이 되는 거죠. 그러네. 예, 좋은 쪽이 되는.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네. 예. 그래서 저 자폐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무슨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두 가지 상황이 공존한다고 하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발달 장애라는 게 그 자폐하고 같은 그렇죠. 겁니까? 예. 그러니까 발달 장애 안에 자폐가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발달 장애하고 정신 질환자하고는 어떻게 볼까요? 더 포괄적인가요, 정신 질환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람이 살다 보면 특히 어린 시절에 꾸준히 어떤 경로를 따라서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을 발달장애라고 하는 거고 정신질환은 뭐 대개는 사춘기 때 생기거든요. 뭐랄까요. 툭 깨놓고 얘기하면 왜 미쳤느냐는 거죠. 왜 미친 짓을 하느냐는 거죠. 왜 광기가 생겼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 부도덕해서 죄를 지어서 신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켰거든요. 계속. 격리시켰고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잘못돼서라고 하는 뭐 어린 시절에 뭐 어떤 해결되지 못한 컴플렉스가 있어서라는 그런 식의 심리학적 그 설명이 대두됐던 거고 지금은 그게 이게 뇌의 장애구나, 뇌의 어떤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개념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뭐 살다 보니 당뇨가 생겼다든지 그 다 신체 장애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신 장애도 뇌라고 하는 신체 부위의 장애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우리가 신체 장애, 정신 장애라고 굳이 나누어서 거기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무슨 뭐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든지 뭐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든지 이런 식의 편견에 가득 찬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정신과에 두세 번 간 적이 있어요. 뭐 강박 증세로도 한 번 갔고 그다음에 우울증 도 한 번 갔고 이 공황장애 아주 초기 증세 비슷한 게 와서 한 번 갔거든요. 가보면은 뭐 그냥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 전 약물 치료는 안 했고요. 의사 선생님이 쭉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 제가 이렇게 제 말을 이끌어내주는 거, 그런 게 이제 뭐 상담 치료라고 이제 그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정신과 가면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뭐 자식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라, 더 좀 안아주고 뭐 이렇게 해라.
아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로서 뭘 잘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됐나. 그렇죠. 이런 어떤 죄책감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소아과 의사고 네. 말하자면 육아 전문가인 셈인데 네. 제가 그런 쪽으로 육아책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를 키울 때 가장 나쁜 감정이 죄책감이라고 생각해요. 네, 죄책감을 가진 부모는 자기 스스로 비참해질 뿐더러 결국은 아이도 비참해지기 십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죄책감을 안 가지는 게 저는 항상 옛날에 소아과 의사 할 때도 마찬가지로 부모들에게 괜찮아요. 정상이라고 하는 건 범위가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그중에 당신이 어떤 방식을 취해도 좋아요. 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릴까 봐서. 예를 들어서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거는 저희 소아과 의사들의 아주 뭐랄까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인구의 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유 수유를 권하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거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불가능한 5%는 죄책감을 갖게 돼요. 죄책감이 시달리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엄마들은요. 자녀가 좋은 학교에 못 들어가면 네. 그것도 자기 잘못이라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통 양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모가 어떻게 하면 아이가 좋지 않다. 부모가 A면 아이는 B가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위 양육이라는 게 하나의 산업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성향이 대두됐냐면 아이가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또는 A라는 말을 했을 때 부모는 B라고 대답해 줘야 된다. B라고 대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렇게 안 하면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것처럼. 그런 거 뭐 상담하는 분이나 뭐 심리학자 분들 그런 방송에서 태도가 얘기 많이 하시는데. 예, 사실 은연중에 굉장히 많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정신질환이 생긴다든지 심지어 자폐도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부모가 이거 뭔가 잘못해서 생긴 거 아니야? 라는 하면서 이제 계속 삶을 반추하게 만들어요. 가면 이렇게 써야 되고 무슨 설문에 답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원인을 거기서 찾으려고. 근데 그거는 필연적으로 부모를 비난하는 쪽으로 내지는 그런 뉘앙스를 뉘앙스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게 저는 이제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를 번역하면서 사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때 자폐라는 게 초기에는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잘못돼서 생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이제 아이가 자폐가 돼서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물어봅니다. 치료사가. 당신이 뭔가 아이한테 아이를 차갑게 대한 거 아닐까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거를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혐의를 두고 취조하듯이.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그런데 아이가 자폐가 왜 생겼겠어? 다시 생각해봐요. 예. 그런 일 없어요. 아이가 3개월, 그 전에 2개월, 그런 일 없어요. 그래요? 그럼 태어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걸 계속 물어봅니다. 생각할 때까지. 하나 걸리지. 그러다가 딱 생각해 보니까 이 엄마가 애를 태어났는데 애가 너무 막 울고 자폐 애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도 아이를 낳으면 충분히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애가 밤새껏 울고 보채고 악쓰고 이러니까 이제 젖을 먹이려고 그래도 젖도 잘 안 빨고 그러다가 이제 애를 보니까 애는 땀에 젖어가지고 머리가 막 떡이 돼 있고 이런 걸 보고 야 이거 애가 이게 정말 무슨 닭처럼 보이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생각만. 예. 그런 생각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그 간호사가 고봐요. 생각했잖아 당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조가 되는 거죠. 예, 네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잘 생각해봐. 그럴 리가 없어. 또 생각해봐. 또 생각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지금 역시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네. 그 이제 아이가 잘못되면 예. 정신질환을 앓게 되거나 그러면 예. 스스로 이제 자책하고 자책을 이제 하게 괴로워하잖아요. 되죠. 예,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 부모나 가족에게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것에 어디까지 그럼 정상이고 어디까지가 비정상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냐. 그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게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모가 자기가 일이 너무 바빠서 또는 자기의 뭐 마음이 다른 곳에 뭐 바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답을 잘 못 해줬다. 또는 야, 너 지금 아빠 너무 바쁜데 너 좀 이따 물어봐.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아이한테 무슨 특별히 큰 트라우마가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의 아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어떤 조그마한 사건이 있으면 정신적 트라우마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 문화가 형성돼 있어요. 오. 예,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정신적 트라우마 안 입었을 리가 없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심리학자 뭐 그 중에 그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은. 삶을 잘 반추해보고 거기에 당신의 지금 현재 문제를 일으킨 어떤 계기가 있었다면 그 계기를 대면하고 그래서 그걸 극복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젊은이들은 지금 끊임없이 좌절합니다. 왜? 우리 세대가 잘못한 점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이제 인간이 설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뭐 대충 대학 나오고 뭐 대충 하면 다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살 수 있었고 근데 지금은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그렇죠. 그러니 젊은이들이 좌절할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는데 과거에 네가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를 차갑게 대해서 그래라고 얘기했다면 그것을 대면하게 해서 그걸 극복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은 좌절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고 결국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선생님, 나는 아직도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라고. 예. 그런데 정말 그 트라우마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는 부모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양육 방식에 자신을 가져라. 양육이라는 게 한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다. 무수한 길이 있고 당신이 선한 의도로 아이한테 그렇게 했다면 예, 특별히 나쁜 의도를 갖고 아이를 대하지 않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고 국가적인 어떤 대응에 있어서 우리 캐나다에 지금 사시니까 캐나다는 우리하고 좀 그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혹은 그들에 대한 어떤 처우 이런 게 좀 다른가요? 예, 많이 다릅니다. 저도 그래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은 일단 정신질환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 스스로 자기를 낙인 찍지 않는 거예요. 우린 정신질환에서는 낙인이라는 게 너무 무섭고 중요하고 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환자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동양권에서는 그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하는 거를 가족의 수치로 여기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있어 왔죠. 예. 그래서 그거를 교육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 교육, 가족 교육이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있고 수시로 열리는 교육에 뭐 오라고 계속 이메일을 보내줘요. 당사자가 아니고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당사자 교육도 있고 가족 교육도 있습니다. 예, 그 끊임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일단 수치심과 그 낙인을 극복하자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를 우리 소위 핀셋처럼 서포트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식으로?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틱이 굉장히 심하다. 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뭐 반복적인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하는. 그러면 이제 시험을 대학을 다니는데 틱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볼 때 어렵거든요.
얘는. 그렇죠. 계속, 예. 제가 고3 때 뒤를 계속 돌아봐야 돼. 그것도 틱의 일종 같은데 그런 게 있었어요. 문제가 많으셨네요. 아주 많았죠. 뭐 사방이 문제잖아요. 예. 그때 정신과로 갔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시험을 따로 보게 해줍니다. 방을 아예 따로 줘요. 그리고 조교가 2사람이 들어갑니다. 조교가 걔를 감시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예. 그리고 시험 시간을 1시간이면은 1시간 반을 준다든지 2시간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것이 저는 항상 그 에피소드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해주면 뭐라고 할까? 불공정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 공정의 문제를 또 들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뭐가 공정인가? 예,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더 배려해 주는 게 공정인가? 아니면 기계적으로 시험 시간을 제한하는 게 공정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정의의 문제네. 네,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사회사업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사회사업가.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는 사회사업가. 예. 제 딸 아이도 이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지금 대학에 잘 다니는데요. 예. 예. 대학에 이제 복학하려고 했을 때 사회사업가가 같이 가서 같이 갑니다. 학생하고. 그래서 그 학교에 가면 이제 장애인 지원해주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그 실무자들이 다 사회사업가거든요. 그럼 자기들끼리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뭐 이러이러한 걸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전문가들끼리 얘기를 해서 얘기를 딱 끝내줘요. 예. 그러면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호받고 있고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겠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 사회사업가라는 분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걸 우리는 꺼릴 것 같은데 내가 그러니까요. 예. 그것이 이제 제도와 문화의 차이겠지요. 예.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툭 터놓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숨기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끊임없는 교육의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사자하고 가족한테 계속 이것은 창피한 게 아니고 이건 그냥 병일 뿐이고 뭐 네가 뭐 어디 가서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그렇죠. 당뇨에 걸렸다거나 무슨 암이 생긴 것처럼 그 죄진 거 아니지. 예, 예를 들어 당뇨나 심근경색이나 뭐 암이 걸린 사람은 동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신질환자는 경험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술 많이 하고. 먹다가 간이 나빠지고 그건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그건 부끄럽네요. 그렇지 않고 어디 몸이 아픈 거는 사람들이 정말 동정하고 위로하려고 하지. 그렇죠. 그걸로 손가락질 않잖아요. 근데 정신질환이 있으면 왠지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또 숨기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우선 제가 캐나다에서 그 부모 교육을 받으면서 전 솔직히 얘기해서 부모 교육 내가 의사인데 뭐 들을 말이 있겠냐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나갔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슴 속에도 내가 우리 아이의 병에 대해서 어디 가서 얘기하기 꺼려하고 또 뭐 수치스러워하고 이런 마음이 조금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캐나다는 우리보다 정신질환이 적습니까? 정신질환의 유병률은 똑같습니다. 지구상 어느 나라도 다 똑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양육이나 환경이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이 정말 문제라면 뭐 예를 들어 전체주의 국가 이런 데는 너무너무 많아야 되잖아요. 물론 전체주의 국가가 뭐 우울증이라든지 강박 이런 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정신병, 조현병이라든지 양극성 장애는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쭉 말씀하신 저는 이제 설득이 완벽하게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게 혹시 그 학계에서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주류 얘기가 아니고 혹시 우리 이 대표님만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건 아니겠죠, 설마? 글쎄요. 그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제 생각이 주류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주류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주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예.
아유, 오늘 새로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럼 마지막으로 좀 의사로 다시 돌아가실 생각은 이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로서 양심과 품위를 지키면서 진료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건 하고 싶지 않고 외국에서라면 사실 그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부러운 게 의사와 정부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제한된 자원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선의 건강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라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사가 정부하고 계속 반목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의심을 받고 그거를 양쪽 다 설득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병원을 치우려고 마음먹었던 것도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네. 그 번역만 아니고 본인 책을 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책을 2권 썼습니다. 어떤 책? 네, 툭하면 아픈 아이 흔들리지 않고 키우기라는 책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토록 불편한 바이러스라는 책을 썼고, 예, 제가 어디 가면 농담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육아책인데 여기 사람들이 몰라줘서 안 팔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예. 저도 처음 듣거든요. 앞으로 좀 더 분발하셔서 그러겠습니다. 팔리는 책, 예. 본인 책 좀 꼭 좀 쓰시기 바랍니다. 쓰겠습니다. 방금 오늘 얘기하신 거 그거 책으로 좀 쓰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예. 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꿈꿀 자유 서울의학서적의 강병철 대표였습니다.